반갑습니다. 저는 빅테크 기업에서 에듀테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 우리 영어교육 산업계의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께 오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미래교육 분야를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는 급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두려움까지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가 마칠 때쯤이면 인공지능이 좋은 툴이구나, 좋은 문명의 이기구나,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앞으로 영어교육 산업 분야에 상당히 발전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이루면 저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이제 슬라이드가 놓여 있는데 이 슬라이드 속의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때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의 변화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우리 영어교육과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갈 수 있을 건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에듀테크 산업 분야의 어떤 교육 혁신 분야의 어떤 특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에듀테크는 결국 큰 주요 고객을 두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고요. 하나가 또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주로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세계적인 파고 속에서 우리 영어 교육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10월 17일 날 국무회의에서 25년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그 국무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교육산업업계 또는 테크업계, IT업계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막상 이제 2년 뒤에 AI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AI라는 분야입니다. 우리 공교육에서는 초, 중, 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정보 과목 이 네 과목이 25년도부터 선별적으로 학년별로 도입이 되고 28년도 이후에는 전체 12개 학년에 다 도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충분히 지금부터 많이 잘 준비를 해서 가면 우리가 세계적인 아주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미래교육에 대해서 과거를 살펴본 다음에 현재 시점과 또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교육에 가보면 79% 정도가 아이들이 태블릿을 이미 다 학교에서 도입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하교할 때까지 종이 교과서를 가지지 않고 디지털 디바이스로 수업을 전체를 다 수행하고 참여하고 또 같이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재의 모습들이 향후 미래에 많이 확대되어 갈 건데요. 우리 과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1860년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책상과 걸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주요 수업의 도구가 책과 노트입니다. 책과 노트를 통해서 기록을 하죠. 이것들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023년도까지 살펴보게 되면 많은 격변을 거쳐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날 모 통신사에서 아이폰을 도입을 했죠. 그 아이폰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 전체적인 지형의 변화가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교실 환경하에서 공부를 하는 건지를 잘 이해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는 이제 1대 N의 방식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학습 수준에서 어떠한 지적 수준에서 어떠한 반응도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서울에 한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학교 규모에 가보면 한 반에 한 25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산업화 시대에는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60명 이상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한 분의 선생님이 25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교실에 가보면 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IPTV가 있고, 스마트 TV가 있고, 퍼스널 컴퓨터가 있고, 물론 또 이런 부분들이 모든 학교에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 안에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아이들한테는 전부 다 태블릿 PC가 지급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25년도 이후에 AI 교과서가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서 수업이 되는 것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 모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를 향해서 많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학교 교실의 변화가 주는 학교 교실의 변화를 주는 에듀테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선생님들이 1대1의 수업 방식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의 실력이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진척도를 다 일일이 다 모니터링하거나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과거에는 종이책 기반에서 지금 이렇게 우측으로 올 때 인공지능 분야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머신이 다 해주는데 과연 선생님과 즉 교사가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 분야는 데이터를 아이들로 얻어진 학습 데이터, 기초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이 해석을 하는 것은 머신의 분야가 아니고 사람의 분야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향후 아이들의 학습에 굉장히 의미 있는 추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AI 분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그 선두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분야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또는 교육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공지능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데 우리 그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건가? 또 우리 학생들은 과연 선생님으로부터 과거에는 지식 위주의 많은 정보량을 전달받았는데 이제는 머신이, 즉 인공지능이 가져다 주는 부분 때문에 과연 이 선생님의 역할이 과거와 똑같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더더욱 바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빠지시냐? 많은 데이터를 보시게 되는 거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1차 분석된 데이터를 보고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마다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해석을 가하고 아이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주고 학부모님께 다시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기반에서 우리 교실이, 우리 학습이 처음에는 이게 공교육에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민간교육까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한테는 다시 한번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니터링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학력이 굉장히 우수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심화학습을 또 가이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민간 영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유초등부터 중고고, 평생교육, 코딩까지 많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산업적 토양이 많이 뒷받침이 돼서 우리나라의 에듀테크가 우리 인공지능 기반으로 성장 변모해 가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더 확실히 더 선진적으로 리드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조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학교 현장에서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많은 불안감도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학교 또 미래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바빠지실 거다. 엄청나게 많이 바빠지실 거다. 그러나 그 바빠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실증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바빠지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이걸 잘 해석하고 지식의 전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잠깐 재미난 데이터를 보면 우리 인공지능과 미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 한 750명 내외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현재 인간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이 다릅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된다면 선생님들께 높임말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답변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와 불안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엿보이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AI 교사가 AI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통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머신이, 로봇이 우리 지금 선생님을 대체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측정되는 데이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의 역할 부분을 상당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영역 부분은 상당히 선생님의, 우리 즉 인간 선생님의 영역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메타버스인데요.
실제로 그 미래 교육 분야에 있어서 가장 곽광을 받는 현재 많은 관심과 초점을 가진 부분이 우리 실감화와 게임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긴 한데 이런 IT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이 IT에 친화적인 아이들의 이런 특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 그 앱을 잘 사용하는 환경에도 굉장히 그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과 잘 소통하면서 그 특히 초등교육 분야, 또 초등교육 분야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혁신적인 활동들이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부산교육청 관할의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메타버스 학습 콘텐츠 보급한 사례와 경남 통영에서 AR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험하는 데이터를 AI 인공지능이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학생과 선생님께 피드백을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할 때 참고하시고 아이들마다 개별화된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 우리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22년 11월에 우리 세상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든 IT 분야에 굉장히 큰 일대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명명하시는데 챗GPT가 나왔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난 뒤에 몇 개월 뒤에 구글에서 이번에는 바드를 출시했습니다. 23년도 또 말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인 우리 구글의 제미나이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신기술들, 초거대 모델들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동요를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산업 분야가 교육 산업 분야인 것 같고 또 그 교육 산업 분야 중에 가장 큰 분야가 우리 언어 교육, 즉 영어 교육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교육을 다니거나 민간 교육에 많은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학원에 갈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아닌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 인공지능 자체가 선생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에 사람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누구나 다 유용한 툴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툴을 통해서 자기 개인 학습에 또 학생을 지도하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려보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IQ 150에 잠을 자지 않고 월급 한 3만 원 정도를 내면 IQ 150에 굉장히 능숙한 1년 365일 계속 일하는 아주 스마트한 비서를 두게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 우리 일상에 활용이 되면서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수학습 플랜, 교수학습 계획을 짤 때 과거에 혼자서 또 여러 선생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었다면 사실은 챗GPT나 구글 바드 프롬프트에 자기가 원하시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교수학습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을 넣게 되면 아주 수초간의 엄청난 데이터를 피드백해 줍니다. 분명히 시간은 굉장히 엄청나게 줄었고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시간 소모적이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우리 세탁기가 있고 나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세탁기가 있다고 가사일이 혁신적으로 줄게 됩니까? 많이 줄게 되죠. 많이 줄게 되지만 또 그만큼 다른 일들이 늘어날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 시간 소모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효율적으로 변하게 되지만 그 변화한 혁신적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우리는 또 그 남은 시간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의 현상입니다. 현상의 결과입니다. 지금 있는 이 책은 저희가 그 공교육과 민간교육에서 챗GPT 구글 바드가 나오고 나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대감과 두려움에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 거 보고 저희가 직접 그 영어 분야에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과 함께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을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책과 또 영상을 통해서 과연 이 AI 머신이 가져다주는 향후의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잠깐 보면 저는 이번 기회에 챗GPT와 바드를 영어 수업과 공부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쭉 읽어보시고 제일 하단에 이들은 즉 챗GPT와 구글 바드는 선생님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더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의 생각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AI 머신은 위협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초고대 언어 모델이 나오고 나서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정교육청에서는 이런 TFT 팀을 만드시고 선생님들이 여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선진 사례를 가이드해주고 계시고 23년 그 하반기에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지침 가이드가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육 일선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그 수행평가가 챗GPT나 생성형 AI,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미 수행평가에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년 3월에 부산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챗GPT 활용법과 윤리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윤리교육 부분입니다. 아니 챗GPT와 구글 바드 같은 생성형 AI를 가지고 윤리적인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머신입니다. 기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해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똑같은 물을 젖소가 마셨을 때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셨을 때 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AI 머신, AI 인공지능에 대한 어떻게 잘 활용하면 우리 사회 발전에, 교육 발전에 훨씬 더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교육 현장에서는 그 생성형 AI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딜레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딜레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 이들이 완벽하게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고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프롬프트에 챗GPT의 프롬프트에 넣어보니까 상당히 감정적이고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제시하던데 그것은 분석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추가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교육산업의 교실과 또 많은 부분에서 혼란과 딜레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더 격화되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고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점을 향해서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챗GPT와 구글 바드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나오면 선생님의 역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칭과 티칭의 차이점은 또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숙제로 저에게 남겨두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이 사고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챗GPT와 구글 바드 같은 초고대 언어 모델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인공지능의 그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챗GPT 3.5, 4, 구글의 초고대 언어 모델까지 등장을 했는데 과거를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 인공지능의 겨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부분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나머지 과도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아웃풋, 퍼포먼스는 그 투자만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 상당한 인공지능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스마트폰과 같은 우리 디지털 디바이스가 나오고 많은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여름, 봄,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인공지능은 점점 더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의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전 우리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PU라는 Central Process Unit이라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표현하죠. 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컴퓨터에는 GPU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죠. 옛날에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해 보면 인터넷을 하다가 MS 파워포인트를 열고 다시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고 포털에 가서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또 게임을 돌리죠. PC가 갑자기 렉이 걸려서 다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일 가운데 쉬운 일들이 끼면서 컴퓨터에 부하를 줍니다. 이 부하를 주는 것들을 컴퓨터 부하를 주는 부분들을 GPU로 다 몰아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훨씬 더 잘 오퍼레이팅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 GPU가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 굉장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이네블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데이터 역시 또 빠르게 과거의 데이터로 묻힐 확률이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V100 모델은 1초당 연산을 125조 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초당 312조를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V100 대비 그 딥러닝이나 학습 추론이
20배 이상 우월하게 되는 거죠. 이런 A100 모델을 10,000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챗GPT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챗GPT의 어떤 하드웨어 계산량에 대해서 제가 아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머신하고 싸우면 이 지식의 어떤, 즉 데이터의 어떤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가공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머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머신조차도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추론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죠.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죠. 그게 질서 있게 보이다 보니까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과연 윤리적이고 교육적일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잠깐 돌아가서 보면 인공지능은 컴퓨팅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크면 클수록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정교화되고 고도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컨텍스트, 즉 맥락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통상적으로 20%의 오류,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류라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머, 인공지능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 자체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가 분석한 것을 그 알고리즘 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이 아닌, 즉 팩트가 아닌 이것을 팩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유의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사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죠. 바로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인공지능의 판단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데이터 가공은 굉장히 고도화해서 잘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이 데이터가 지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 향하는 바가 과연 진실과 가까운가, 과연 진실에 가까운가,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잘 가이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대, 2009년 11월 29일 날 제 기억으로, 제가 과거에 이제 통신사에 잠깐 몸담았던 적이, 좀 긴 세월을 몸담았던 적이 있는데, 아이폰이 그때쯤 나왔습니다. 2009년 11월 29일 날 대한민국에 아이폰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이 아이폰이 도입되고 나서 많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모든 손에, 우리 개개인의 손에 과거에 펜티엄급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펜티엄급 컴퓨터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된 거죠.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SNS라는 게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전달받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SNS를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 이유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 저는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이 인공지능이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를 가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인공지능은 과연 윤리적이고 교육적일 수 있는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우리 선생님들의 판단과 우리 선생님들의 지도와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론부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이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이 파고를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학습자인 우리 학생들과 잘 호흡하면서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학습 능력에 맞추어서 훨씬 더 이 아이들이 잘 학습하고 잘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 거대한 파고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실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여기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아이들이 디즈니 동화를 읽으면 디즈니 동화의 텍스트를 보면서 디즈니 그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책을 보는 시대, 이 책을 보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영상을 보게 됩니다. AR이나 VR을 통해서 바로 실감할 수 있는 교육 도구를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제약된 이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AR과 VR을 통해서 충분히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실감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학습하는 전 과정에서 내가 아닌 다른 학생들과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연결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데이터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와 학습 결과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된 데이터를 보고 선생님은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주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교수 지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교육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융합합니다. 옛날에 책과 노트, 공책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던 시절에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고 모든 과정에 학습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어서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선생님들이 교수 지도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감화, 연결화, 지능화, 융합화는 굉장히 AI 맞춤형 교육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교육업계에서는 AI 디지털 AI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많은 교육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를 열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고 SNS의 물결을 맞으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리터러시, 문식력,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미디어에서 나온 데이터를 잘 분별하고 이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AI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에 AI 리터러시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은 과연 윤리적이고 교육적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 섞인 걱정들과 염려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AI 리터러시를 갖춘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제가 공교육 분야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립니다. 우리 AI는 칼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잘 드는 칼입니다. 날이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는 굉장히 잘 드는 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은 아주 예리한 검과 같다, 칼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예리한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손에 베일 수 있습니다. 이 손에 베이게 되고 상처가 깊게 또 날 수도 있죠. 자칫 잘못하면
칼을 사용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를 베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리한 칼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 이거를 소양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저는 AI 리터러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년도에 하버드 대학 버크만 센터에서는 AI 인공지능 준칙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8개 분야로 다시 나눈 다음에 이 8개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잘 이 AI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프라이버시, 책임성, 안전과 보안, 투명해야 되겠죠.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투명과 설명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기술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잘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직업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인간 삶의 가치를 증진해야 된다라는 8개 주제로 인공지능을 잘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또 똑같이 약속한 듯이 로마 교황청에서 인공지능 윤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앞에 버크만 센터에서 얘기한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인간 이익에 중심을 둬야 되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잘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난 뒤에 SNS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폐해,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많은 상처 입은 분들을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도 또 한 번 그런 거대한 파고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제가 AI 리터러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다행스럽게 교육청과 공교육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남달라서 이미 AI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이런 AI 리터러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같이 인공지능 부분이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공지능이 가져다 주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인공지능은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잘 되는 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해서 우리 스스로와 우리 동료들, 타인들이 다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제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